이도현, 올해 72세. 그의 손끝에는 아직도 잉크 냄새가 배어 있다. 젊은 시절 그는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서 문학의 깊이를 탐구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고전을 읽고 교수님과 문학, 토론을 나누던 그 시절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졸업 후 그는 명문 출판사 한빛 출판에 입사했다. 신입사원이었지만 그의 눈은 늘 반짝였다. 신간 교정과 원고 편집을 맡으며 그는 단순한 업무가 아닌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작가의 생각과 독자의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한 글자, 한 문장을 다듬을 때마다 세상과 글로 연결된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다. 회사에서 만난 편집부 선배 윤미경과의 만남은 운명 같았다. 같은 책상에서 빨간 펜을 들고 원고를 검토하던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 문학을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혼식은 출판계 인사들로 가득했다. 신혼집은 작았지만 벽면 가득 책장이 있었고 언제나 책 냄새와 커피 향이 어우러져 있었다. 아들 준호와 딸 수진이 태어났을 때 도연은 아이들에게 매일 밤 책을 읽어주었다. 아빠가 이 책을 만들었단다라며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집안 곳곳에는 그가 편집한 책들이 놓여 있었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졌다. 그 시절 도연에게 책과 글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자 삶의 의미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기였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설렜고 새로운 원고를 받을 때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에 찼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에 그는 행복했고 자신의 일에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다. 2010년대 들어 출판업계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전자책과 온라인 매체가 급부상하면서 종이책은 설 자리를 잃어갔다. 한빛 출판도 예외는 아니었다. 매출은 해마다 떨어졌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도연이 40년간 몸담았던 회사는 결국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명예퇴직을 받아주시면. 젊은 사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도연의 귀에 메아리쳤다. 65세, 그는 원치 않은 은퇴를 맞이했다. 퇴직금을 받고 나온 그날, 40년간 자신의 터전이었던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볼 때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에게 기다리는 것은 갑작스런 일상의 공허함이었다. 아내 미경은 요가 클럽과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여보, 이제 좀 쉬세요. 취미라도 만들어 보시지 그래요? 하지만 도연에게는 책과 글 외에 다른 취미가 없었다. 그것마저 의미를 잃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동네 서점에 갔을 때의 일은 더욱 가슴 아팠다. 20대로 보이는 직원이 그를 보더니 말했다. 어르신, 무거우시니까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그 말 한마디에 도연은 자신이 단순한 노인 고객으로 전락했음을 깨달았다. 40년간 출판계를 이끌었던 전문가가 아닌 그저 도움이 필요한 늙은이로만 취급받는 현실이 서글펐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혼자 식사하러 가면 직원들은 늘 구석진 뒷자리로 안내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젊은 서버의 무심한 말투에는 예의는 있었지만 존중은 없었다. 그는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 때 아들 준호가 무심히 던진 말이 도연의 마음을 깊이 베어냈다. 아버지, 요즘엔 책보다 영상이 중요해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대인데 글은 별 의미 없어요. 시대가 바뀐 거죠. 아들의 말은 악의 없는 현실 인식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것 같은 충격이었다. 그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더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듯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가치해진 느낌이었다. 몇 주 후, 대학 동창 모임 초대장이 도착했다. 국문과 77학번 정기 모임이라는 제목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설렜다.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다. 도연은 정장을 꺼내 입고 모임 장소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친구들은 모두 성공한 사업가나 의사,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야, 도연아. 오랜만이야. 김철수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작년에 유럽 크루즈 여행 다녀왔어. 아내랑 한 달간 지중해를 돌았지. 너무 좋더라고. 박영호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자랑했다. 이거 봐. 내 손자가 코딩으로 게임 만든 거야. 요즘 애들은 정말 똑똑해. 나도 인공지능 투자 좀 하고 있어. 돈이 잘 굴러간다니까. 친구들은 여행담, 투자 이야기, 새로운 기술 자랑으로 열띤 대화를 나눴다. 도연은 대화에 낄 수 없었다. 출판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그런 업계도 있었지. 라는 반응만 돌아왔다. 누군가 도연이 너는 뭐하고 지내? 하고 물었을 때 그는 그냥 집에서 책이나 읽고 있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화제는 금세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도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섰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낡은 정장을 입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비쳤다. 한때는 함께 문학을 논하고 꿈을 이야기했던 친구들과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다. 그는 일찍 자리를 뜨며 먼저 가볼게라고 인사했지만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을까? 언제부터 긍이 이렇게 구부러졌을까? 나는 정말 이렇게 사라져가야 하나? 그 질문이 가슴을 짓눌렀다. 집에 도착해 서재에 들어서니 먼지가 쌓인 책들이 그를 맞았다. 그는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밤늦게 원고, 교정을 하며 끄적거렸던 낡은 노트가 있었다. 노란 종이에 빛바랜 글씨들이 촘촘히 적혀 있었다. 좋은 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편집자의 역할은 작가와 독자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이다. 30년 전 자신이 쓴 글귀를 읽는 순간 가슴 깊숙이 묻혀있던 열정의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다. 그는 깨달았다. 글쓰기를 통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천천히 움트기 시작했다. 며칠 뒤 아침, 도연은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다. 목적지는 동네 시립도서관이었다. 집에만 있으면 계속 우울한 생각만 들 것 같아 나온 것이었다. 20년 만에 찾은 도서관은 예전보다 훨씬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밝은 조명과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곳곳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도연은 문학 코너로 향했다. 자신이 편집했던 책들을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가를 훑어보던 중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1985년에 자신이 직접 편집했던 현대 한국문학 선집이었다. 책등이 낡고 표지가 해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 펼쳐봤다. 어머, 그 책 아직도 인기가 많아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사서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명찰에는 이지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책은 저희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되는 고전 중 하나예요. 편집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제가 실은 이 책을 편집했습니다. 지영의 눈이 크게 놀라며 반짝였다. 정말요? 와, 이 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학에 입문했는지 몰라요. 저도 고등학생 때 이 책으로 김소월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들은 도서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지영은 진짜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쏟아냈다.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선정하셨나요? 이 배열 순서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도연은 오랜만에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뻤다. 선생님, 혹시 요즘도 글을 쓰세요? 지영이 물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요즘 이런 걸 끄적거리고 있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지영은 노트를 훑어보더니 진지한 표정이 됐다. 이런 경험과 생각은 꼭 기록으로 남기셔야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진솔한 이야기거든요. SNS에는 가짜들만 넘쳐나니까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출판업계에서 40년을 보내신 분의 이야기라니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해요. 도연은 처음엔 민망했다. 늙은이 푸념이 뭐가 그렇게. 하지만 지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마음이 열렸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에 진짜로 관심을 보여주는 게 언제만이었을까?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서 글쓰기 모임이 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요. 선생님도 오시면 어때요? 지영이 제안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그는 다시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매일 아침 작은 노트북을 켜고 지난날의 경험, 세월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차근차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자신을 세상과 다시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도연은 매주 화요일 도서관 글쓰기 모임에 참석했고 매일 아침 2시간씩 글을 썼다. 처음엔 서툴렀던 타자 실력도 늘었고 컴퓨터 사용에도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지영이 제안한 도서관 작은 무대에서 발표할 날이 왔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북토크 행사였다. 도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출판업계 40년, 그 속에서 본 한국 문학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20분간 발표를 준비했다. 당일 도서관 소강당에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중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다. 도연은 긴장했지만 차분히 말문을 열었다. 젊은 시절 첫 출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명작들을 편집하며 겪었던 작가들과의 에피소드, 그리고 출판업계의 변화상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1980년대에는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편집자가 밤을 새워가며 수십 번 검토했습니다. 작가의 마음을 독자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옛날의 열정이 되살아나 있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한 20대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요즘 읽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탄생했는지 알게 됐어요. 앞으로는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읽을 것 같아요. 또 다른 30대 직장인은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20년 후에 지금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런 반응들에 도연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발표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도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아빠가 쓴 글 좀 봐줄래? 며칠 후 준호가 집에 왔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원고 일부를 건넸다. 준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었지만 읽어가면서 표정이 진지해졌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 문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겪은 고뇌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마지막 장을 넘기고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버지, 제가 틀렸어요. 글에는 정말 힘이 있네요. 영상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런 깊이는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다. 마침 놀러온 손녀 서연이도 원고를 들여다보더니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책으로 내면 안 돼요? 제가 제일 먼저 읽을래요.
우리 반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 순간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정과 사랑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나이나 외형이 아닌 내면의 불꽃이 진짜 사람을 빛나게 한다는 것. 그리고 글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달이라는 것을. 이도연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밀려난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글로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저자였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주인공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한 작가였다.